자, 일단 블로그란 무엇인가요? 라고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 나의 관심사에 따라서 일기나 칼럼, 기사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블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1인 미디어가 되는 공간이 블로그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의 기록물이나 일기장이 담길 수 있는 역사의 산물을 블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블로그를 왜 쓰게 되느냐?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사람들은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을의 네이버를 키시죠. 그러니까 검색 엔진을 키실 거예요. 그리고 그 검색 엔진에다가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지역에 살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지역의 원룸이 어떠할지 또는 오피스텔이 어떠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검색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적고 네이버에다 의뢰 검색을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일단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위치를 사람들이 좀 많이 찾고 그 다음에 내려보면 뭐가 나오냐면 뷰가 나와요. 이 뷰는 블로그랑 카페 글을 모아놓은 게 뷰예요. 그래서 뷰로 보니까는 여기 오피스텔이 좀 괜찮아 보인다 싶으면은 들어가서 그 오피스텔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읽어보곤 하겠죠. 그죠? 그러고 자세한 어떤 내용들을 여기서 파악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괜찮다 싶으면은 아마 부동산 쪽에 연락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액션을 취하게 되실 거예요. 뭐 오피스텔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옷이 궁금해요. 예를 들어 30대 여성 데일리 룩이 궁금하다든지 아니면 원피스가 궁금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물론 이렇게 치진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정장 원피스라든지 아니면은 어디지? 예를 들어서 어디 보자. 그 하객 룩 뭐 이런 것이 궁금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쳤을 때 앞에 이제 파워링크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던 광고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쇼핑인데 이 쇼핑은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데 올린 것들이 뜨겠죠. 여기 있는 요 광고도 저번 시간에 봤던 쇼핑 검색 광고예요. 그쵸? 또 밑으로 내려보면 뷰가 뜨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볼 때요. 일단은 당연히 하객 룩을 찾으니까 쇼핑에서 일단 먼저 보겠지만 쇼핑 다음으로 또 많이 찾는 게 블로그라는 거예요. 블로그나 카페에서 정보 후기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런 글들을 보고 요거 이제 대표 사진 보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또는 코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눌러서 그 내용을 또 보게 되겠죠. 그럼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을 또 보실 테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용을 보다가 이 제품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만약에 판단이 든다면 실제 쇼핑몰로 가서 구매를 하는 절차까지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요렇게까지 이끌어가는 게 바로 이 블로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뷰라는 거는 블로그나 카페의 글을 말하고요. 이 밑으로 더 보니까 티스토리나 뭐 이렇게 낱개로 보이는 부분들 보이죠? 이거는 이제 웹사이트라는 영역인데요. 이거는 우리 블로그 글도 웹사이트에 뜰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웹페이지에 어떤 글들이 여기 웹사이트에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라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 보니까 뭘 찾았냐면 30대 여성 하객들이 찾았던 게 지식인에다가 물어봤네요. 어떤 브랜드가 좀 괜찮아요? 라고. 그랬더니 눌러보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이 이렇게 달려지는 게 보이죠. 그죠? 여기에 광고, 요것도 저번 시간에 배웠던 파워링크 광고예요. 자, 그 다음에 찾아본 게 뭘 찾아봤냐면 이 하객룩 궁금해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림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이분 피팅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 이미지를 봤고 그 다음 용 광고. 자, 이런 형식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은요 어떤 정보를 바로 판단을 하고 사지는 않아요. 하객 룩이다 했을 때 원피스를 보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여기 거 어떤 원피스가 좋을지
뭐 이런 게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코디하면 좀 더 이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블로그라든지 이런 웹사이트들에 있는 정보들을 수집을 한다는 거죠. 그때 바로 우리 쇼핑몰의 제품을 내가 만약 블로그에다 홍보를 해놨다라고 한다면 실제 그거를 사러 들어오는 유입률이 생기게 되겠죠. 이분도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 보니까 동영상도 이렇게 해서 지금 피팅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 이런 것도 올려놓은 것 같고요. 실제 여기는 아마 오프라인 쇼핑몰인가 봐요. 뭐 예약제 운영한다고 보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제품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실제 여기서 이제 문의를 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연결을 하겠죠. 어쨌든 블로그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구입까지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제품을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사고 싶은 제품을 적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역시 광고는 우리가 하는 그 광고입니다. 넘어갈게요. 쇼핑에서 먼저 검색을 해보기도 하겠지만 혹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제품이 좋을 것 같아요? 모르겠죠. 결론적으로 쉽게 판단을 못해요. 왜냐하면 눌러보면 다 자기네 상품들이 좋다고 하죠. 그쵸? 그러니까 어디 게 좋을지 모르니까 보게 되는 건 뭐냐면 리뷰를 보게 돼요. 내돈내산 리뷰 상품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여기 이제 뷰에 올려놓은 이런 사용하는 어떤 그 블로그의 게시글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라클 뭐 어쩌고가 보니까 당장 뭐 구매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 제품 설명 보이고 이게 어떠한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실제 만약에 구매할 링크까지 있다면 그걸 눌러서 구매까지 연결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끌어오는 어떤 유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블로그라는 거예요. 즉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하나의 도구인데 우리가 실제 이렇게 상위 노출하려면 얼마가 들어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클릭당 단가라고. 근데 얘는요. 돈을 안 들여도 앞에 뜨는 거예요. 그죠? 물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적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빨리 앞에 뜰 수도 있고 조금 더 노력을 해야 앞에 뜨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해줄 수가 있고요. 내용을 길게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고 조금 더 이 제품에 대해 신뢰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도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건 소통의 도구의 역할을 하지만 정보 공유의 역할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상품을 팔 때 그 광고 도구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에 대해 좀 주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적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문가가 얘기하는 걸 좀 더 신뢰하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내 상품 또는 내 서비스를 판매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게 블로그라는 거예요. 일단 글이랑 사진, 동영상들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글쓰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블루투스 마이크라고 쳤을 때 아까 뷰라는 영역에서 뜬다라는 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블루투스 마이크에 내가 만약에 블로그 글을 썼을 때 이미지를 넣었다면 여기 이미지 탭에서도 뜹니다. 자, 요런 게 이제 쇼핑에 떴지만 요거는 보면요. 블로그에 뜬 거예요. 얘도 이제 블로그에 쓴 글이 이렇게 뜨는 경우들이 보이겠죠? 요것도 블로그에 쓴 거네요. 그래서 만약에 요런 글을 눌러서 본다면 그 글을 눌러서 다이소에서 마이크도 팔아요? 세상에나. 네, 어쨌든 눌러서 들어가면 블로그 글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탭에서도 뜨게 되고 또 동영상을 올렸다. 그럼 동영상 탭에서도 뜨겠죠. 물론 유튜브에 동영상 올린 것들도 뜨지만 여기 보시면요. 어디쯤에 나왔을라나? 유튜브께 좀 많이 떴네요. 블로그에 띄운 것도 이렇게 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를 좀 잘 활용하면 뷰 탭도 노릴 수 있고 이미지 탭, 동영상 탭, 그리고 웹사이트 탭까지 노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블로그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검색을 좀 많이 잡아올 수가 있고, 우리가 네이버 쇼핑에서 블루투스 마이크를 찾아서 비교 검색해서 가격대를 설정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가격이 싼 거를 사시게 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싸게 올린 상품에서도 보면은 네이버 쇼핑을 거쳐서 들어오는 상품의 경우는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 2%를 띄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 연동 수수료 2%를 떼지 않게 되겠죠. 링크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수료를 아끼는데도 역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점이 뭐냐면요, 블로그가 PC 용도는 아니에요. PC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바일에서도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블로그에다 좀 정확한 어떤 정보들을 좀 많이 적어서 그거를 다른 SNS로 공유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다가 연결을 해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유튜브를 내가 하고 있다면 유튜브에다가 자세히 본다면 뭐 이 블로그 주소를 눌러서 들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줄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카톡도 SNS라고 했죠, 저번에. 네,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 같은 데다가 내가 공유하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유를 해서 정보를 전달할 때 활용하기가 블로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자, 8페이지 블로그 구상하기를 좀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블로그를 운영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운영 목적을 좀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블로그를 일상 어떤 체험들을 올리는 블로그로 쓰겠다, 이것도 가능할 거고요. 업체의 블로그라면 업체를 잘 알 수 있게끔 업체에 대한 내용들을 담는 블로그를 쓰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블로그를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지 먼저 목적을 정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블로그 대상을 정해야죠. 내 블로그를 누가 봐줬으면 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객에게 맞는 글을 적어준다면 고객의 공감을 끌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블로그의 주제를 이제 설정을 해요. 해서 주로 이제 블로그를 꾸준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주제, 소재를 생각을 할 테고, 블로그 제목을 지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블로그의 제목 같은 경우는요, 누군가가 뷰탭에서 이렇게 검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이렇게 뜨는 부분이 바로 블로그의 제목인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부동산이다 라고 한다면 그 부동산임을 알 수 있게끔 블로그 제목을 적는 게 더 낫겠죠. 그럼 조금 더 전문성 있어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군자동 오피스텔을 쳤을 때 보면은 여기는 딱 보셔도 아무리 딱 봐도 부동산 블로그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쵸? 이 밑에는 뭐예요? 욕실에 미치다니까 아, 욕실 관련된 블로그겠구나, 이거를 파악하고 볼 수가 있죠. 여기도 똑같은 키워드인데 여기 홈케어니까 아, 이건 청소에 관련된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사연구소니까 뭐겠어요? 아, 이사 가는 거 그런 거 포스팅 했겠네. 이렇게 먼저 파악을 하고 들어갈 수 있게 요 제목 부분을 좀 지어주시면 그래도 조금 더 체계적인 어떤 그 블로그처럼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서 제목을 지어주셔야 될 테고요. 그리고 블로그의 카테고리를 구성을 해서 내 블로그의 게시물을 종류별로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블로그 구상하기에 대한 부분까지 살짝 보았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실제 블로그를 만들어 보실 거예요. 자, 일단 네이버로 다시 갈게요. 자, 여기 네이버 로그인 좀 해주실래요? 여러분들 그냥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로그인 해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오른쪽 중간쯤에 블로그라고 보입니다. 이 블로그를 눌러서 하단에 내 블로그를 누르시면은 본인의 블로그를 쉽게 찾아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찾아가 볼까요? 아마 저랑은 조금 다른 블로그 형태가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블로그의 화면 구성 살펴보기입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을 보시면요, 타이틀이 보여요. 아마 기본적인 타이틀은 누구누구의 블로그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제목을 바꿔놔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공간이 이렇게 띄워져서 보일 텐데요. 이 공간은 타이틀 영역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우리 가게에 보면 간판 있잖아요. 그 간판을 올려놓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엔 이 부분을 이쁘게 한번 꾸며서 올려보려고요. 자, 그래서 타이틀은 블로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곳이며 블로그의 성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꾸미도록 합니다. 간판이라니까요. 그죠? 자, 두 번째. 사이드바 영역이라는 게 아마 2단형 레이아웃에선 이렇게 한 면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제 블로그는 1단형 레이아웃으로 현재는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펼쳐져서 보이는데 프로필 창과 카테고리 창 또는 EU 커넥트 이런 것들이 나오는 어떤 영역을 사이드바 영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포스트 영역은 2단형 레이아웃은 아마 이쪽에 이렇게 포스트 영역이 있을 거고요. 저같이 1단형 레이아웃이라면 이렇게 밑에 포스트를 적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이 포스트 영역은 다양한 내용들이 입력되고 보이는 곳이 포스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블로그의 메뉴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주제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나눠놨죠? 그게 이 부분에 보이는 메뉴가 되겠고, EU 커넥트라는 거는 블로그를 운영하시다 보면 이웃이라는 존재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을 하는 이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즐겨찾기처럼 연동되어 있는 친구의 목록은 EU 커넥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에는 이웃과 서로 이웃이 있는데요. 이웃은 서로 간에 어떤 관계냐면 승인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이웃을 누가 신청을 하면은 상대방, 이웃 신청을 받은 상대방이 승인을 해야 이웃 관계가, 서로 이웃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게시글을 올리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 포스팅을 하게 되면 친구의 그 블로그 탭에 누가 포스팅했는지가 이렇게 떠요. 그리고 이 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포스팅했을 때 그 포스팅하는 친구의 그 이웃의 글이 뜬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저분이 포스팅했을 땐 내 블로그에 이렇게 이웃의 글에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공감을 누르거나 아니면 댓글을 적거나 이런 활동을 하기가 좀 쉽게 연결이 되는 게 서로 이웃이라 보시면 되겠죠. 또 서로 이웃끼리만 볼 수 있는 게시글 같은 거 올리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웃관계는요, 일종의 그냥 일방적인 관계가 이웃관계예요. 그래서 이후에 얘기는 하겠지만 팔로우 관계, 그러니까 즐겨찾기 정도만 해놓은 관계는 이웃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렇게 이웃이나 서로 이웃에 대한 그런 연동관계를 볼 수 있는 커넥트라는 공간이 더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넘겨서 스텝 3에 있는 블로그 기본정보 입력하기로 가볼게요. 자, 예제에서는 프로필 창 밑에 보시면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길 누르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 프로필 창이 이 앞쪽에 있으면 찾기가 쉽겠지만 프로필 창이 만약 밑에 있으면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위쪽에 상단에 있는 내 메뉴에 관리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내 메뉴의 관리는 1단형이든 2단형이든 상관없이 쉽게 선택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내 메뉴의 관리로 가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기본 설정서부터 맞춰볼 건데요. 기본 설정의 기본 정보 관리의 블로그 정보에는 블로그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블로그 명을 바꾸게 되면은 아까 전에 보셨듯이 요 위쪽에는 이 부분에 블로그 명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검색을 해서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만약 이런 식으로 쳤을 때 여기 요 위쪽에 뜨는 이게 바로 블로그의 제목이죠. 이게 여기 블로그 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내 블로그의 성격을 알 수 있게끔 적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아까처럼 뭐 부동산에 관련된 데면 부동산 명의를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 부동산임을 알 수 있게 좀 친근하게 적어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렇게 해서 작성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고, 별명은 누군가가 어떤 댓글을 남기거나 했을 때 우리가 답글을 적을 때 이 별명이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블로그명과 좀 비슷하게 성격을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좀 친근하게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개글은 블로그를 들어온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프로필 창 밑에 뜨는 부분이 소개글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간단하게 작성을 좀 부탁드릴게요. 블로그의 주제는 다양하게 고를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은 제 블로그는 일상에 대한 것, 리뷰에 대한 걸 보통 올리기 때문에 그냥 상품 리뷰로 블로그 주제를 뒀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에 해당하는 블로그 주제를 그냥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는 여기 등록을 눌러서 바꿀 건데요. 여기 사진은 가급적이면 1:1 사진으로 넣는 걸 추천을 해요. 원래는 PC형 블로그에서는 세로로 된 사진이나 가로로 된 사진 둘 다 보여지지만 모바일에선 동그랗게 잘려서 정원으로 잘려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저는 정사각형 이미지를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물론 길쭉한 이미지나 넙죽한 이미지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는요, 여기 등록을 눌러서 우리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에 로고 만드셨었잖아요. 그 로고랑 같이 넣어서 꾸며주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 어차피 연습이니까 내가 그냥 마음에 드는 이미지로 받겠다 라고 한다면 그런 이미지를 그냥 선택해서 넣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어떤 저번에 이제 만들었던 로고를 넣겠다라고 한다면 해당 로고를 선택해서 열기에서 넣으면은 이 부분에 그 로고가 들어가겠죠? 네, 그냥 그렇게 넣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인데 일반적으로 PC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모바일에서 이제 내 블로그의 커버 이미지로 보여지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급적이면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타이틀을 우리가 어차피 만들어서 넣을 거잖아요. 그 타이틀과 비슷하게 넣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냥 아무 이미지나 넣어놓는 걸로 할게요. 사업자 확인은 요건 이제 사업자 정보 표기가 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제가 위젯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건데 네이버 톡톡 연결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 블로그에서 어떤 상담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신저로 연결해 가지고 사람들이 바로 얘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톡톡을 연결하겠다 하면은 톡톡을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안 그럴 거면 연결 안 함을 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블로그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냥 일상적인 리뷰 같은 걸 올린다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상담을 거기서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연결 안 함을 할 테고 만약에 내가 내 블로그를 사업 목적으로 운영을 한다 라고 한다면 상담이 들어오면 좋죠. 그러면 이제 톡톡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네이버 톡톡 연결을 아마 스마트 스토어 하시면서 아마 웬만해서는 연결이 돼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없으신 분은요. 인터넷에다가 네이버에다가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라고 쳐서 이 파트너 센터에 가입을 해두시면은 가입하고 만드시면 이제 검수를 통해 하루 있다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 있는 이 기본 정보부터 빠르게 세팅하고 확인 누르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요 확인 누르고 나서는 나머지 요 기본 설정에 대한 내용들 쭉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지금 빠르게 간단하게만 좀 적어 주시고요. 여기 내용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예, 작성하시고 확인까지만 눌러주세요. 자, 블로그 정보는 이제 다 적으셨을 거라 생각 들어요. 자, 프로필 정보는 뭐 별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이나 성별이 공개가 되게 할 거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기본 서체 설정에서는 내가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기본적인 서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체는요, 여러 가지 서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략 한 나눔 스퀘어까지가 일단은 우리가 보기가 좀 가독성이 좋은 서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루브리까지로 할까요? 근데 이 이후에 이제 다시자케나 바르니피, 우리 딸 손글씨 같은 경우는 좀 감성적인 블로그를 만드실 때 활용하시기 좋은 서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일상이나 어떤 감성적인 글을 적는다면은 요 밑에 있는 서체를 고를 테고요. 마케팅용으로 좀 잘 보이는 가독성이 높은 서체를 고르신다면 이 위쪽에 있는 서체를 고르실 거예요. 그리고 크기는 아마 기본 크기가 15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조금 작아요. 그래서 저는 한 19포인트를 기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서체나 크기를 내가 마음에 드는 정도로 맞춰주시고요. 확인까지 일단 눌러 놓을게요. 선생님 색상은 바탕화면이에요? 그냥 기본으로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사생활 보호의 블로그 초기화를 설명드리자면 내 블로그에 이전에 이제 작성한 글들이 있는데 아예 싹 지우고 새로 쓰고 싶다. 그럴 때 블로그 초기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초기화를 할 때는 24시간 이내, 7일 이내 중에 골라서 초기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서 방문집계 보호 설정 볼게요. 자, 방문집계 보호 설정에서는 성별이나 연령별 방문자 통계에 나의 방문이 집계되도록 하는 건데요. 어차피 내 개인정보가 보이는 건 아니고 상대방 블로그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블로그에 어떤 블로그에 놀러 갔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30대 여자가 방문했어요. 요 정도만 공개가 되는 거라서 크게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콘텐츠 공유 설정 설명할게요. 자, CCL이라는 건 뭐냐면 저작권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게 CCL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기본적인 블로그의 글은요, 개인의 창작글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글인데요. 만약에 내가 그 글을 사람들이 인용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할 때 CCL로 원저작자를 표시하는 형식으로 해서 쓸 수 있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 출처 사용 설정은 사용 설정 시 내 본문글을 복사해서 붙여넣은 글이 11자 이상일 때 내 글의 출처 정보가 자동으로 남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남아봤자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나 사용 안 함이나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일단 사용을 기본값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 설정의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블로그의 글은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지 못하게 막혀 있어요. 제가 어떤 블로그를 찾아갔다라고 했을 때요. 이 블로그의 게시글을 내가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려고 하면 블록이 안 될 거예요. 그쵸? 이럴 때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가져가지 못하게 되기는 해요. 근데 푸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F12번을 누르시면요. 개발자 도구를 열 수가 있고 열기 디벨롭 툴이라는 요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여기 톱니바퀴 모양 있죠. 요 설정에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요 디버거에 자바스크립트 사용 안 함 요거를 체크해 놓게 되면요.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긁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F12. 네, F12가 개발자 모드예요. 그래서 복사해서 만약에 내가 다른 블로그나 아니면 다른 이제 작성할 때다가 붙여서 활용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네, 어떤 거요? 그거야 뭐 걸리면 뭐라고 하던가. 네, 안 들어가지는데요? 선생님 F12에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F12 하면은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져요. F12를 눌렀을 때 이렇게 창이 뜨는데 네. 이게 이제 엣지 브라우저 기준일 때 이렇게 보일 거고요. 크롬 브라우저는 여기 이제 무슨 코딩 같은 모양이 뜰 거예요. 그게 개발자 도구로 들어가는 창인 거예요. 뭐 어디 눌러요? 자, 어쨌든 열기 디벨롭 툴을 눌러서 들어가면 이렇게 창이 보일 건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이 톱니바퀴를 누르고 밑으로 내려서 디버거에 자바스크립트 사용 안 함을 눌러서 두게 되면은 드래그해서 글을 가져다 쓸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스마트 스토어에 글이 있는 거를 내가 긁어다가 쓰실 때도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이미지를 긁는 건 당연히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림 같은 경우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소스요? 네, 소스요. 12. 선생님,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그림을 끌어다가 밖에다 가져다 놓으면 이렇게 이미지가 복사가 돼서 가져와지기도 하죠.
또는 오른쪽 눌러서 사진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원래 요걸 설정을 안 했을 때는, 그러니까 디벨롭 도구에서 요거를 아까 자바스크립트 사용 안 함을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창이 안 보이니까 여기서 오른쪽 눌러도 안 떠요. 그리고 뭐 이걸 끌어다가 놓을 수도 당연히 없죠. 근데 아까 자바스크립트 사용 안 함을 체크를 해버리게 되면은 얘가 아까처럼 드래그를 한다든지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해서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다 체크해요. 네, 안 하면 체크하시고 드래그 하시면 긁혀져요. 사용으로 안 하고요. 네, 사용을 해서 얘가 잠겨져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금지 설정.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함으로 했을 때 드래그해서 가져올 수 있고, 디벨롭 창을 닫게 되면 다시 이렇게 드래그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렇게 사이트에 어떤 글을 가져다가 쓰셔야 될 때 하시는 분들은 다 하긴 해요. 그죠? 지금 하시는 방법 알려드린 것처럼. 근데 기본 설정은 일단 사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금지 설정 사용인 채로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으로 해야 돼요. 사용. 뭐 굳이 사용 안 하면서 누구나 다 긁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걸 아는 사람은 어쨌든 가져갈 수는 있더라 라는 것과 여러분들이 쓸 때 활용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사용 거니까 안 하면 남들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다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사용 안 하면 체크하면요? 네, 만약 이렇게 체크하고 확인하면은 내 글은 드래그가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래그해서 글 복사를 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 굳이 안 할 거면 사용으로 해서 확인하시면 되죠. 여기도 그래서 특별히 건들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나중에 다른 그런 부분에서 내가 글을 가져다가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글이 긁어오는 방법을 모르다 보면은 일일이 또 타이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보니 제가 먼저 그냥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자, 간단하게 여기 콘텐츠 공유 설정 보았고요. 스팸 차단 관리 부분의 차단 설정 볼게요. 이거는 스팸이라는 건 불특정 다수에게 들어오는 어떤 광고성 글이 이 스팸이죠. 그럼 그런 스팸을 받지 않고자 할 때 차단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차단된 글의 목록을 확인하시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댓글 안부글에 대한 권한은 비밀글 쓰기만 허용한 상태로 두었습니다. 자, 이웃이라는 거는 이웃이나 그룹을 관리하는 건데요. 열린 이웃들의 이웃들 보니까 최근 글이 언제 들어왔다라는 게 보이죠? 최근에 글 적은 것이 언제 적혀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이웃이 활동을 잘하는 어떤 이웃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를 추가한 이웃 같은 경우는 나를 추가한 이웃이나 서로 이웃 신청을 할 분들을 신청하시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로 이웃 신청이 들어온 글들을 보고 여기서 이제 관심 있는 것들은 수락을 하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열리는 이웃 부분은 이웃에 대해서 조금 더 익히고 나서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일단 꾸미기 설정으로 넘어가죠. 자, 꾸미기 설정의 스킨 선택은 내 블로그에 디자인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관련된 페이지는 19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스킨 선택에서 마음에 드는 스킨을 그냥 고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스킨들 모양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스킨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고른 스킨은 이번에 있는 베이직이라는 스킨을 고른 거예요. 책에서 고른 스킨은 아마 8번쯤에 있는 요 가을 속으로를 고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번에 있는 베이직으로 할게요. 그러고 스킨 적용을 하시면 이 모양의 스킨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스킨이 적용되었습니다. 내 블로그에서 확인하시겠습니까? 뜨고 확인을 누르면 해당 그 바뀐 스킨으로 띄워지는 창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내 메뉴 관리에서 꾸미기 설정, 스킨 선택까지 하셨다면은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갈 거예요. 일단 마음에 드시는 스킨 하나만 골라주시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스킨이 마음에 드시는 분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스킨 고르실 시간 잠깐 드려볼게요. 한 1분 정도 고를 시간 드려보고 그 다음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디자인 설정 갈게요. 이 디자인 설정에 첫 번째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지금 20페이지 4번의 화면이죠. 레이아웃 위젯 설정은 내 메뉴에 관리에 왔을 때 꾸미기 설정에 레이아웃 위젯 설정 이렇게 찾아가시면 돼요. 자, 일단 요 위쪽에 있는 게 레이아웃에 대한 설정인데요. 2단형 레이아웃과 3단형 레이아웃, 1단형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자, 일단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만들 계획이시거나 마케팅용 글을 쓰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레이아웃은 1단형 레이아웃이에요. 왜냐면 1단형 레이아웃은 위젯을 위쪽이나 아래쪽에다가 넣을 수가 있고요. 일단 블로그 안에 있는 포스팅 글이 넓게 보인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양옆에 방해되는 요소가 없어서 포스팅에 대한 주목성이 높다는 게 장점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군자동 오피스텔에서 찾았던 이 친절한 부동산의 경우는 양옆에 보시면은 글이 없죠. 그러니까 글이 되게 넓게 보여요. 그죠? 그래서 보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집중이 돼서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1단형 레이아웃이라 보시면 되겠고, 1단형 레이아웃이 더 좋은 점은 나중에 이제 디자인적으로 더 꾸밀 수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위쪽에 홈페이지 같은 느낌의 블로그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스킨으로 넣은 거고요. 이 스킨에 이제 디자인을 넣은 건데, 이 디자인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에 해당하는 글이 들어가져서 보이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텔이 보인다든지 이렇게 맞추는 건데, 아마 요거 만드신 분이 디자인으로만 깔아놓고 연결은 안 하신 것 같아요. 누르면 원래 상가가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다 부동산 상식만 나오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만들다가 말았거나 아니면 만들었다가 이 주인장이 수정할 때 고쳐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얘가 버튼 역할을 하겠지만 지금은 버튼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디자인으로만 있는 상태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되게 홈페이지형 블로그의 가장 기초적인 모양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사이트로 넘어가게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 여기를 누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연결해 놓은 저희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한다든지, 여기를 누르면 공지사항 창으로 넘어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내가 연결할 어떤 위젯을 만들어서 그 위젯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홈페이지형 블로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요거는 진짜 초기 단계로 이렇게 그냥 버튼으로 위젯을 만들어서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욕실에 미치다 같은 경우 아마 돈을 들여서 만드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한번 구경해 볼게요. 자, 얘네도 지금 보니까 무슨 레이아웃을 쓰고 있어요? 1단형 레이아웃을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 글 자체가 넓게 보여서 일단은 포스팅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게 일단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위쪽으로 보면은 디자인이 보이는데 좀 보면 이건 이제 개인 실력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예쁘게 디자인 만들었죠? 여길 누르면 인스타그램으로 가지고, 여길 누르면 네이버 쇼핑으로 넘어가서 물건을 살 수 있게 연결을 해 놓았고요. 여기로 가면은 유튜브로 연결을 해 놨어요. 그래서 욕실에 미치다에 유튜브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게 보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공을 들여 놓은 거죠. 여길 누르면 욕실 디자인으로 들어가게 해놨는데 막상 돈을 들여서 꾸며놓긴 해서 기본적인 세팅은 돼 있거든요. 아까 욕실에 미치다 같은 경우는 아마 한 40에서 50 정도 들였을 거예요. 요거 만들 때. 근데 막상 관리를 특별하게 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고요. 그냥 시공 사례 정도만 쭉 올리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어찌됐건 간에 만들어 놓은 대로 그냥 우리는 제작을 맡겨서 의뢰를 해놨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포스팅만 계속 쓰면 되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자, 어쨌든 여기도 1단형 레이아웃이죠. 더 홈케어도 한번 구경 가볼게요.
자, 여기도 1단형 레이아웃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지금 보시면은 방해지기는 게 없고 되게 넓게 보이죠? 여기 위쪽으로 올려보면은 여기는 직접 아마 제작을 하셨을 거예요. 자, 이 위쪽에 있는 이게 바로 타이틀 영역일 텐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반짝이는 GIF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걸로 보이고요. 이 밑에 이것들이 각각 버튼형 위젯. 그러니까 저랑 비슷하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여기였죠? 아닌가? 닫아버렸나 보네. 그래서 좀 디자인은 좀 투박하죠. 근데 이분은 아마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필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홈페이지형 블로그 형태를 만드신 거죠. 이 정도 만드는 거 예를 들어 디자인에 의뢰를 한다라고 하면 디자인 조금 더 이쁘게 만들 테고 아마 이 정도가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실제 그렇게 받습니다. 이분은 직접 만들었으니까 그만큼의 돈을 세이브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떤가 볼까요? 홈케어 마스터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도 보면요. 막 정신없이 진짜 정신없다. 네, 블로그 글이 1단형 레이아웃을 쓰고 있죠. 역시 보시면 요것도 디자인을 예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누르면은 넘어가지는 홈페이지 같은 느낌을 만들었죠. 이런 게 이제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도 요거 위젯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 부분을 누르면 입주 청소로 넘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을 바꿔 놓은 거예요. 이 정도도 한 15만 원에서 뭐 20만 원 사이 정도? 이 정도 들어가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제 클릭 여기는 여기가 이제 2단형 레이아웃인 거예요. 자, 보시면 옆에 이렇게 소개글하고 카테고리 그리고 EU 커넥트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 이제 포스팅 글이 보이는데 아까 1단형 레이아웃이 이 정도의 글 차지를 한다면 여기는 이 정도만 포스팅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포스팅 영역이 일단 훨씬 좁아진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카테고리가 좀 짧아서 그래도 요쯤 가면 좀 보이는데 여기 이제 카테고리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 부분쯤은 좀 정신사납죠. 그리고 2단형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위쪽이나 아래쪽에 위젯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젯을 넣는다면 여기 왼쪽에다가 위젯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어떤 버튼 형태로 위젯을 넣는 것 그런 정도만 가능한 형태가 2단형 레이아웃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1단형과 2단형 레이아웃들을 보았고요. 3단형은 언제 나올라나 모르겠네요. 얘도 2단형, 여기도 2단형, 여기도 2단형, 여기도 1단형, 그쵸? 얘네도 1단형. 웬만해서는 1단형을 많이 쓰고 있는 게 보이죠? 얘가 3단형이에요. 어때요? 네, 좌우로 이렇게 있다 보니 더 좁아졌어요, 영역이. 아까 얘가 2단형이에요. 2단형에 한 단이 줄었잖아요. 그죠? 한 단만큼이 줄었으니까 더 좁아졌죠? 어때요? 굉장히 좁은 느낌이죠? 2단형 보다가 보면. 게다가 1단형 보다 보면 더 심해요. 1단형은 한 이 정도 차지를 했는데 얘가 3단형이에요. 그래서 진짜 추천하지 않는 디자인이 3단형입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글이 있다 보니까 정신도 사나워요. 그죠? 네, 되게 열심히 적으시는 분이긴 해요. 지금 보면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포스팅 쓴 날짜거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운영은 하시는데 일단 보기에는 안 좋다라는 거죠. 그죠? 자, 대략적으로 1단형, 2단형, 3단형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떤 게 좀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저는 추천 당연히 1단형. 그리고 2단형까지는 뭐 취향에 따라 고르시되 3단형은 제발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레이아웃 설정 보겠습니다. 전체 정렬은 중앙으로 놓으시고요. 글 영역은 넓게로 골라주세요. 사이드바들은 우리가 1단형에서 어차피 안 쓰잖아요. 사이드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이 안 돼요. 네, 참고로 보시고 기본 메뉴는 국문으로 우리나라에서 어차피 네이버 블로그는 보니까
공문으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뉴 사용 설정에 타이틀과 카테고리는 켜놓는 걸로 할게요. 꺼져 있으면 켜주세요. 블로그 정보는 뭐 굳이 상관없고, 자, 위젯인데요. 이 위젯 부분에 사용자 정보가 있죠. 자, 물음표를 한번 눌러보자면 블로그를 상거래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블로그홈에 사업자 정보 게재가 필요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즉, 이 사업자 정보라는 부분은 만약에 내가 블로그로 어떤 수익을 얻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연결을 해주셔야 될 텐데요. 실제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안전장치, 좀 믿을 만한 곳,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일단은 사업을 하실 때 상거래 목적으로 운영하시는 경우는 달아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 에디트를 누르면 글을 쓸 수가 있거든요. 상호명이나 대표자 성명 쭉 적어서 확인해 놓으시면 되시고요. 사업자 정보에 체크를 해 놓으면 위젯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위젯의 위치를 내가 원하는 데다가 갖다가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위젯들은 내가 궁금한 위젯들을 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달력을 내가 눌렀는데 이 달력을 이 위쪽에다 갖다 놓고 싶어 라고 한다면 끌어다가 이렇게 옮겨서 위치를 맞춰 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프로필을 여기다 놓고 카테고리를 여기다 놓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끌어다가 내가 놓고 싶은 공간에 놔주시면은 위젯의 위치를 내가 원하는 곳에다 두는 게 가능합니다. 움직일 때 보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 이렇게 점선 영역 보이죠? 이때 놔주시면 돼요. 자, 위젯은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홈페이지형 블로그에서 쓰여지는 버튼형 위젯을 만들 때 쓰시는 건데요. 요거는 아직은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만드시려면 절차가 좀 있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하셨다면 아래에 있는 적용까지를 좀 눌러서 어떻게 뜨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위젯에서 몇 가지 위쪽에 옮겨놓은 그 위젯들이 이렇게 앞쪽에 뜨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블로그 성격상 얘는 사업을 위한 블로그가 아니라 일상적인 리뷰 글을 적기 위한 블로그거든요. 그럼 사업자 정보는 이런 블로그에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저거를 내려볼게요. 이거 끄고 적용해서 확인하면은 이렇게 없어진 거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위젯을 한번 배치해서 설정을 해보세요. 자, 카테고리 작성 및 관리하기입니다. 22페이지예요. 자, 우리가 이제 블로그의 카테고리 메뉴를 작성을 해볼 건데요. 우리 블로그 창에 보시면 프로필 옆에 카테고리 있는데 보시면 전체 보기 옆에 에디트라고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블로그에 카테고리 창이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나옵니다. 제가 여기 적었던 거는요, 좀 제거 좀 할게요. 제일 처음엔 아마 낙서장인가? 게시판인가? 그거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구분을 해서 카테고리를 만들거나 카테고리 이름을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카테고리를 추가할 때는 카테고리 전체 보기라는 부분에 커서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카테고리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게시판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기게 되고요. 이 카테고리 이름을 바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예제에서는 여행을 떠나요, 건강을 지켜요, 맛집을 찾아요, 일상을 누려요.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 만들게요. 그러면 여행을 떠나요 하고 엔터 치시면 카테고리 한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이 밑에다가 건강을 지켜요를 또 만들고 싶은데 그럴 때 다시 위쪽에 있는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눌러주시고요.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시면 여행을 떠나요 카테고리 밑에 다시 이렇게 게시판이 생기죠?
여기다가 건강을 지켜요. 엔터. 또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누르시고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게시판이 또 생기죠? 여기는 맛집을 찾아요. 엔터. 또 하나 일상을 누려요 만들어 볼게요.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누르시고 카테고리 추가를 눌러주시면 여기 밑에 또 게시판 생겼죠? 여기다가 일상을 누려요 하고 엔터. 이렇게 적으시면 카테고리를 내가 원하는 만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카테고리를 분류할 거면 게시판을 선택하시고 여기 만약 일상을 누려요를 이렇게 선택해 놓은 상태로 구분선 추가를 누르시면 일상을 누려요라는 카테고리 밑에 구분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내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대로 마음에 들게 잘 되셨다라고 한다면 확인을 누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일단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쪽에 있는 카테고리들은 모양이 조금 다르게 생겼죠? 이거는 제가 앨범형 카테고리로 설정해 놓은 거고요. 이 밑에 있는 이런 카테고리는 일반적인 블로그형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자물쇠가 잠겨 있는 애는 비공개 카테고리예요. 이 비공개 카테고리로 설정한 경우는 나만 로그인해서 볼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로그인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비공개 카테고리에 있는 게시글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비공개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제가 확인을 눌러서 볼게요. 그럼 저장 중 이렇게 뜬 다음에 저장 완료가 되면 이게 반영이 돼서 카테고리에 적용돼서 보이겠죠? 확인. 내 블로그로 가서 보면은 카테고리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런 모양의 카테고리들이 아까 앨범형 카테고리라 했잖아요. 실제 눌러보시면 이렇게 앨범처럼 펼쳐져서 보이는 카테고리를 앨범형 카테고리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게시글이 좀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펼쳐있는 카테고리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게시글을 눌러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앨범형 카테고리라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이런 거는 이제 블로그형 카테고리라 하는데 이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 그냥 적혀져 있는 글을 제일 최신 글부터 그냥 펼쳐서 볼 수 있는 거, 그런 게 바로 블로그형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아까 맛집 이야기를 제가 블로그형 카테고리로 바꿔볼게요. 현재는 앨범형 카테고리라 이렇게 앨범에 지금 그 맛집 이야기의 카테고리에 적은 포스팅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앨범처럼 보여지는데요. 에디트를 눌러서 제가 이 맛집 이야기를 블로그형 카테고리로 바꾼 후 확인을 하게 된다면 실제 똑같이 이 맛집 이야기를 눌러서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바로 앨범처럼 펼쳐지는 게 아니라 블로그에서 제일 최근에 맛집 이야기라는 카테고리에 제일 최근에 적은 글부터 펼쳐져서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는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요. 일단 블로그형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게시글이 많지 않을 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게시글이 많지 않을 때는 사실은 몇 개 있는 게 다 보이는 앨범형 카테고리가 되게 썰렁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블로그형 카테고리는 게시글 하나만 적어도 이렇게 뭔가 게시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게시글을 많이 적진 않으셨을 땐 이렇게 블로그형 카테고리가 좀 더 유리하실 거고, 앨범형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카테고리에 적은 게시글을 앨범에서 고르듯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순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여기서 내가 보고 싶은 게시글을 쉽게 눌러서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지는 카테고리가 앨범형 카테고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5페이지에는 2차 카테고리 생성 및 카테고리 삭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행을 떠나요에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을 구분해서 놓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카테고리의 에디트를 눌러서 카테고리 편집 메뉴로 가겠죠.
자, 만약에 여기 여행을 떠나요에 국내, 해외 이렇게 나눠서 적고 싶다면 이 여행을 떠나요라는 카테고리를 눌러 놓으신 상태로 카테고리 추가를 하는 경우는 하위 카테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 하고 엔터 치면 여행을 떠나요의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여행을 떠나요란 카테고리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카테고리 추가를 하면 이렇게 2차 카테고리를 여행을 떠나요 안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카테고리를 우리가 조금 더 구분해서 만들 때 2차 카테고리까지 만들 수가 있더라.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카테고리가 필요 없을 때는 선택하셔서 삭제하시면 굉장히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옆에 여기 88, 18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포스팅의 개수거든요. 내가 이 카테고리에 적은 포스팅의 개수들이 보이는 거라 만약에 지울 때는 삭제하실 때 포스팅이 필요 없는 포스팅들만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고 삭제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카테고리에 대한 썰 일단 풀어드렸고요. 질문 있으신 분 일단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다 하신 분은 확인까지 눌러서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뜨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 블록으로 다시 가시면 카테고리가 바뀌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카테고리까지 설정을 해보았다면 이번엔 상단 메뉴라는 걸 볼 건데요. 제 블로그에 보시면 프롤로그 블로그 옆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이 부분에다가 내가 여기 있는 카테고리 중에 주요 카테고리 4개를 연결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제가 카테고리를 상단에다 이렇게 두었지만 내가 디자인상 카테고리를 밑에다가 두는 경우는 카테고리를 사실 고르기가 힘들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블로그 탭에선 카테고리가 보이지만 프롤로그 탭에서 볼 때는 카테고리라는 메뉴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만약에 자주자주 들어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주 열어줬으면 하는, 그러니까 주력으로 두는 카테고리들이 있다면 요 상단에다가 꺼내 놓으면 블로그 상태든 프롤로그 상태든 다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단 메뉴에 꺼내는 걸 해볼게요. 자, 내 메뉴로 가서 관리 메뉴를 눌러주세요. 내 메뉴에 관리. 꾸미기 설정에 메뉴글 동영상 관리에 보시면은 상단 메뉴 설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상단 메뉴에 나타나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세요. 자, 여기 상단 메뉴 지정이란 부분 보이시죠? 여기서 여행을 떠나요를 선택하고 선택을 누르면 이렇게 선택한 메뉴에 들어갑니다. 블로그의 카테고리는 4개까지 상단 메뉴에 올릴 수 있으므로 내가 선택해서 카테고리를 고르시면은 이렇게 선택한 메뉴에 들어갈 거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뜰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내 블로그로 가보시면은 상단에 이렇게 카테고리들이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프롤로그 상태에서도 역시 상단 메뉴엔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주자주 들어갈, 즉 주력으로 쓰실 카테고리들은 상단 메뉴에 이렇게 꺼내 놓는 것도 가능하다 정도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한번 세팅해 보시면서 질문 있으신 사항 질문 받도록 할게요. 질문. 메뉴에 들어가는 게 네. 그 2차로 들어가는 거 있고 2차 카테고리요? 네. 그거는 안 돼요. 2차 카테고리도 될 텐데요. 한번 볼까요? 시도를 안 해본지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여기다가 여행을 떠나요에다가 카테고리 추가를 했었거든요. 국내 여행이라고 만든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요걸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제가 시도해 볼게요. 자, 내 메뉴에 관리에서 메뉴글 동영상 관리에 상단 메뉴에서 여기 국내 여행 보이네요. 그럼 나는 일상 대신에 요 국내 여행을 선택해서 넣겠다. 되네요. 그죠?
하위 카테고리도 상단 메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블로그에 가보면 여기 꺼내진 거 보이죠?